네, 안녕하십니까. 참외인데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새 같은 팟캐스트, 참팟 9번째 시간. 참외인데 팟캐스트가 지금 나날이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실제 그렇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번째 팟캐스트 김남근 변호사님을 모시고 롯데 사태, 재벌개혁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요. 스튜디오에 김남근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남근 변호사님 짧습니다 인사가. 예, 박수 해야 되는 거 예, 박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건국대 로스쿨 홍보대사 한상희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건대 로스쿨은 여전히 인권과 평화의 로스쿨로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그리고 칼 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네. 최근에 바쁘셨죠? 무슨 소리?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렇게 막 분위기가 뜨니까 소장님한테 연락이 많이 가는 것으로. 예. 요새는 이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은 재벌개혁을 약간 비껴가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사실 그 협동조합이 큰 데는. 예. 그 협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데는 가령 이제 이마트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네 그렇죠. 사람들이 네. 전부 동네마다 있는 협동조합을 예. 꾹 이탈리아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예.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대안 또는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관계가 꽤 있는데 예. 그렇게 시각을 잡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개혁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도 한때 이야기가 됐다가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제가 유통을 얘기했지만 예. 하청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도 그러면 이제 단체 교섭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아예 우리나라처럼 예. 그 중소기업 조직률이 낮은 경우에는 예. 협동조합 방식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딱 조직되어 있으면 저번한테 맞설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횡포를 안 당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하자. 뭐 조직률이 워낙 낮으니까 이거 뭐 김 변호사가 앞으로 그러니까 뭐 대기업과 예.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이제 예.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더 나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어떤 이익도 공유하고 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가려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이제 단체로 단결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있고 뭐 상생법에 의해서 이제 중소기업에 단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면 뭐 예. 납품 단가를 협상하자. 이익공유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의 담합행위로 간주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한번 그 주물공업협회나 뭐 레미콘협회 이런 데들이 이제 건설 회사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이제 공급 가격 문제를 좀 조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면 이제 담합행위로 처벌하겠다 그래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발전을 하려면 중소기업 단체들이 단결을 해서 대기업과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독일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집단 교섭하는 걸 다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입해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단위로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입률이 뭐 낮은 데는 2%밖에 안 되고 뭐 많은 데도 한 9% 되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10%가 안 돼서 우리나라 이제 뭐 재벌 개혁,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 우리 경제 개혁 구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이제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재벌 본사하고 좀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가맹점 프랜차이즈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 경제 민주화 일환으로 이제 그 가맹점 단체들이 본사하고 집단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대리점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 하도급법에도 그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역시 이제 하나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딱 끝나서 예. 대리점서부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주들 단결권,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일종의 가맹 이권이라고 하는 걸 쟁착해서 참여했는데도 엄청 같이 투쟁을 하고 싸웠었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 대리점서부터 사실 이제 가맹점하고 대리점은 이제 거의 똑같거든요. 예, 가맹비를 그렇죠. 내느냐 안 내느냐만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대리점 중에는 굉장히 비전속적인 대리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본사의 브랜드를 써야 되고 본사 제품만 팔아야 되는 이제 무슨 자동차 같은 그런 이제 전속적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데 또 프랜차이즈는 보호를 어느 정도 해주고 대리점은 안 해주니까 이제 대리점주들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더 옛날서부터 이런 식의 영업을 해왔는데 왜 우리는 또 보호가 안 되느냐라는 예. 불만이 많은 것이죠. 정작 문제가 됐던 건 남양유업 대리점 이런 데 그렇죠. 있는데 예. 보호가 안 되고. 예, 한상현 교수님 아니 그 지금 오랜만에 오신 거죠? 그렇죠. 휴가 갔다 온 거죠 지난번에. 네, 잘 예,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하십시오. 예, 재밌게. 근데 아직 시차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 이란 잠시 있다가 독일을 들렀다 그랬고 오르한 왔습니다. 파묵. 그거는 터키고요. 아, 터키가요? 저는 아무튼 책과 관련된 전부 다 틀려요 내용이. 아니 예. 이게 터키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데만 골라서 네. 갔다 왔더만은 아직도 정신이 안 나요. 이란 뭐 메리스는 없었나요? 공항에 그 오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메리스는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일단 처음부터 그냥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재벌들에게 맞선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조금 가볍게 시작해서 지금 화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감남을려 장삼이사 모두 보고 있다는 영화 베테랑을 보셨는지 한상희 교수님.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예, 봤습니다. 암살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암살과 베테랑이 쌍끌이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과거에 암살 보면서 친일파 책살하고 현재 베테랑 보면서 재벌을 책살하자, 재벌을 기억하자. 뭐 책살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아무튼 시민들 모이기만 하면 너 암살 받냐 베테랑 받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직 글도 안 보셨다. 근데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보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암살하고 베테랑 같은 건 돈 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영화도 발전하고. 예. 대신 롯데 시네마는 피해서. 네. 그럼 롯데 시네마 말고는 안 볼 데가 없어요. 근데 CJ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CJ는 삼성이 아니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보는 거죠. 그렇구나. 역시 재벌을 근본적으로 거부하시는 우리 한상희 선생님 근본주의자의 면모가. 예. 그 컴퓨터는 근데 또 다 삼성 컴퓨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삼성 컴퓨터 안 씁니다. 그러면 IBM? 아니요. 그냥 조립품. 애플? 조립. 네. 현주 컴퓨터 막 이거 옛날에 이런 거. 그렇죠. 야 역시 재벌을 거부하는. 예, 김남근 변호사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참고로 김남근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이자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데 TV나 라디오에 아주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얼굴로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인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꽤. 예, 저번에 완전 뭐. TBS 25주년 기념으로 전성인 선생님하고 김남근 변호사님이 대담을 했거든요. 그걸 팟캐스트 올려놨어요. 참여연대 팟캐스트. 댓글이 호평이 많았어요. 잘 들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 베테랑하고 암살 보셨어요? 네, 암살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역사를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네. 베테랑 우리 아들이 봤는데 와가지고 재밌다 그 얘기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재벌 개혁을 운동하신다는 분이 아직도 베테랑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황정민이 굉장히 끈질기게 하더라. 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드님한테. 우리 이제 이 경제 검찰, 우리 경제 경찰이 공정위도 좀 그렇게 끈질기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예. 황정민이 어떻게 끈질기게 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9월달에 국회 토론에 공정위를 어떻게 공정위 전 직원 베테랑 보기 캠페인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전부 다 그 베테랑이 돼야 된다. 예. 끈질긴 경제 검찰. 황정민 씨가 예. 공정위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제 형사로 나오는. 정태인 소장님 베테랑 둘 다 안 봤단 말이에요. 지금 암살이 1,000만 명, 베테랑이 700만인데. 저는 1,000만 명 넘는 관객이 본 영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아인이 뭐 악역으로 나와 성공적으로 연기를 잘했다 뭐 그런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 베테랑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최태원 사촌 형이 그 노동자 1인 시하고 있는데 때려가지고 네. 2천만 원 준 사건이 모티브로 나오고 거기 식구들이 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를 빗댄 신진그룹 조씨 일가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꼭 세 분 영화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기 김남문 변호사님, 근데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 사면해 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이건희 1인 사면해 줬고 네. 그때 정말 딱 한 명 사면해 준 그렇죠. 정말 전무후무한 사면인데 이번에도 사실상 최태원을 위한 사면인데 나머지를 갖다 붙였다 이런 평가를 받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 후보 시절에는 재벌에 대해서 이제 형사 책임 엄중하게 이제 묻도록 하겠다, 뭐 그런 공약도 있었고 재벌들 사면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정하겠다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것도 뭐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이제 내팽개치고 뭐 2013년 8월 18일 날 그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 회담한 이후에는 이제 다 국정의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이제 다 바뀌어서 이제 결국은 다시 또 이게 재벌 봐주기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전환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재벌 봐주기의 신호 상징적 사건이다. 딱 6개월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7월에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는 다 했다, 입법 다 했고 그렇죠.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경제 활성화로 가더니 경제 개혁으로 가더니 결국은 규제 완화로 기결. 줄푸세로 기결됐죠. 2013년 2월에 취임해가지고 취임사에서 예.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를 강조했는데 해놓고 딱 6개월 6개월 만에 모든 게 다 이제 원래 줄푸세로 예, 돌아갔죠. 그리고 2013년 8월 28일 날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서 같이 밥을 먹은 다음부터 완전히 재벌을 편향 정권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했다. 그걸 내세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그 전술을 쓰는데 다 넘어가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무슨 옛날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막 목소리인데 요즘에는 뭐 전혀 안 보이던데요. 어디로 가셨나요? 그 말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아예 안 보여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근데 대선 전에 엄청 막 마치 뭐 소장파에 다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오히려 뭐 짜고 대선 치는 모델이 아젠다를 아니었나.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2013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상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내요. 그 내용의 이제 핵심 중에 롯데 사태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주들이 이제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독립된 이사, 감사위원들을 이제 선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제 담은 내용입니다. 이제 소위 집중 투표제라고 그래서 뭐 이사를 3명 뽑는다 그러게 되면 투표권을 3개 주고 그 소수주주들은 그 투표권 3개를 자기들이 뽑고자 하는 이사한테 몰아주는 거죠. 네. 집중 투표제인데 이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이사나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대항을 하려면 이제 그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는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럼 그룹 단위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 단위로 이제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 대표 소송 이런 게 이제 상법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제도인데, 그래서 보통은 근데 정부가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국회에 안 보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건데, 그게 이제 7월달에 법안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8월 28일 날 재벌 총수들하고 이제 회담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재벌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뭐 경제를 활성화한다라는 명분에서 재벌들에게 규제가 되는 것들은 다 풀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상법 개정안도 결국은 국회에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 법무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도 그걸 입법안을 만들 때 연구 용역도 하고 법안 성안에도 돈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렸을 텐데 입법 예고까지 했고 많은 국민들이 법안 처리하라고 의견도 냈잖아요. 저희도 의견을 냈거든요. 그때 민변 경실련 경제경제 참여연대 의견을 냈어요. 공동으로 꼭 처리하라고. 근데 이건 다 요식행위가 돼버린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할 때도 다 연구를 하는 거겠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괜히 공약을 했겠어요. 뭐 그 당시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너무 그 대기업 편들어주기, 대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이 독식하는 사회가 되고 사회 양극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도 뒤에 가게 되면 무슨 동반 성장 얘기하고 뭐 하도급법에 뭐 3배 손해배상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불공정 개선하겠다 이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도 이제 그런 거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공약에 이제 다 나왔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안까지 만든 것인데 그걸 국회에 보내지를 않고 그냥 다 또 뭉개고 그다음에 8.28 그 재벌 총수들과의 압유에는 이제 다 유야무야 시켜버려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국정 기조가 옛날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과 권력층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벌이 하는 건가요? 뭐 적어도 이제 뭐 시장은 뭐 재벌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정책 생산도 재벌 위주로 하는 거 보면 재벌이 정권에 더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청와대에서 재벌 경제 관료 그리고 언론, 특히 보수 언론,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 삼각 동맹인데 최근에 더 나빠진 거는 법원까지도 전부 이 사각 동맹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벌의 폐해는 경제적인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이나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벌과 수구 언론과 경제 관료의 삼각동맹이 사법부까지 사각동맹으로. 요즘은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재벌의 영향력이라는 게 경제 수준을 넘어서 사회 모든 분야를 다 그 장악해보는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색깔 있는 대통령, 성깔 있는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뭔가 아무튼간 인상을 쓰면서 권력이 시장에 재벌에 넘어갔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삼계탕 모임하기 전에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한 거고 그것도 역시 당시 이제 투자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재벌들한테 투자 부탁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모든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경기가 나빠질 때 재벌들한테 투자를 하소연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규제 완화 쪽으로 가면서 경제를 오히려 망쳐먹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김남일 선생님, 요 구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약하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때는 7%뭐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또 그 7%를 맞추겠다고 이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4% 이런 이제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맞추겠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거를 그 경제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재벌들의 투자니까 자꾸 하다가 보게 되면 또 이제 재벌들에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럼 또 재벌들은 자꾸 민원을 내서 내가 투자할 테니까 뭐 관광진흥법 만들어 가지고 뭐 학교 옆에다도 관광 호텔 짓게 해달라, 뭐 의료산업 진출할 수 있게 의료 규제 풀어달라, 뭐 이제 금융 규제 풀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뭐 핀테크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네이버 같은 데가 은행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국정 구조들은 다시 이제 그런 재벌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뭐 대규모의 규제 완화 뭐 그래서 그 재벌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확 또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실정을 보게 되면 이제 재벌들이 투자도 보통 잘 하기도 어렵고 재벌들이 일자리 창출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경쟁력 있는 어떤 중소기업 중견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만들고 이제 그것들이 또 보호돼야 되고 이런 이제 경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 걸리고 그죠? 또 뭐 일정한 이제 노력들이 구조개혁의 노력들이 좀 필요되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것들은 자꾸 회피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재벌에게 매달리는 그런 식의 이제 경제 운영 구조로 자꾸 빠져들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뭐 747, 474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담당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세 승계, 3세 승계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혁신적인 투자를 이제는 완전히 손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추격자였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몰아서 해서 설비 투자를 해서 이제 또 쫓아가는 게 가능한데 추격자? 추격자인데 지금은 거의 맨 앞에 왔거든요. 진짜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편한 거를 먹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 공기업이 갖고 있는 영역이라든가 서비스 영역은 다 국내 독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동네 상권에 들어가면 재벌이 완전히 이기죠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 유통, 면세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세 3세들이 뭐 성과를 얻어야 되니까 걔들한테 그런 걸 맡겨가지고 성과를 얻게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재벌들이 하는 거를 가장 빨리 쫓아오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야말로 인지하고 돈 때려붓는 건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재벌 위주로 왜 삼성 입사 시험하면 20만 명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가 다 모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 딴짓한단 말이에요. 국내 독점 이런 거 하다 보면 중국한테 따라잡히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 뭐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옛날에 대기업의 아주 부정적 이미지가 많지만 정경유착이라든지 노동탄압이라든지 독점, 담합. 근데 한편으로 긍정적 이미지 하면 뭔가 좀 와이드하게 그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막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조선을 막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이 이제 대기업들이 한 중화 성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다 손대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술에 걸어야 되는데 경제가 나빠지고 해외 수출 같은 건 잘 안 되니까 그냥 돈을 쌓아두고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독점적인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재벌이 했던 순기능
뭐 잘한 일 이야기하면은 항상 그 점을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 투자 능력을 개척을 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됐다. 근데 이제 지금에 오면은 바로 그런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전혀 재벌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위험 부담하는 그 주체가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 재벌이나 또는 경제 구조를 개혁을 하려고 해야 될 텐데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국제그룹을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몇 년 흘러가면서 역진이 돼 버렸어요. 국가가 재벌에 끌려가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렸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재벌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정부가 정책, 특히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가 정책 쓴다 그러는데 재벌이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1988년에 조순 부총리 때 처음으로 반대합니다. 금리 논쟁으로 이제 반대하면서 둘이 합의를 한 게 뭐냐면 노동자 임금 삭감하자로 합의하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 그러니까 80년대 말경부터 이제 재벌들이 이제 점점 커져서 힘이 커지고 90년대 초가 돼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선언하고 규제 완화를 선언하고 동시에 이건희 회장이 그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북경 발언. 금융안. 기업은 인류 아니 기업은 국민은 인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 역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국민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권력은 아주 그냥 자본 밑에로 이렇게 해버린. 근데 그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풀어주는 거를 한 게 외환위기 맞았고 계속 위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률이 확 떨어졌고. 어떤 경우도 하더라도 재벌이나 경제 권력은 정치나 사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꼭대기 올라가서 마음대로 해보다 보니까 아예 사회 전체를 파멸로 만들 수도 있는 경제. 전체적으로 언론이 재벌들한테 이 고개를 숙인 것도 8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부가 제가 보기에 최근의 경향은 2000년대 들어서는 사법부까지 이제 재벌들한테 언론이 숙이는 게 아니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부는 권력에 기생해 왔거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분이 법률가인데 과거에는 정치 권력에 기생해 왔다면 이제는 그 숙주를 바꾼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재벌로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퇴임 이후에 그렇죠. 이렇게 재벌 일자리나 또는 그 재벌과 맥이 닿는 로펌으로 가서 이렇게 잘 살아보세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벌 개혁이 재벌을 개혁하자라기보다는 재벌을 위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벌들이 지금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으면 나라 전체를 끌고 이제 침몰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아주 뜨겁게 협동조합에서 베테랑에서 바로 재벌로 넘어갔는데 김남현 변호사님께서는 요즘 롯데 사태에 대해서도 뭐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토론을 나오고 그러시던데 관전평을 이렇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어디에 있었잖아요.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여러분. 8월 17일 있었는데 신동빈의 완승으로 나오던데요. 어때 좀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롯데는 도대체 어떻게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그 재벌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순환 출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2등인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2등 기업이 이제 삼성인데 삼성그룹이 10개거든요. 뭐 한솔그룹이 9개고 뭐 현대자동차도 7개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해소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롯데는 무려 이제 416개니까 이게 이제 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고리를 갖기 어려워요. 이제 계열사는 공식적으로 80개인데 그 계열사 외에 또 무슨 L투자회사니 뭐 이런 게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제 갖고 있고 그거의 핵심 고리가 이제 롯데 호텔인데 롯데 호텔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롯데 홀딩스가 한 19%를 갖고 있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뭐 L투자회사 또 이렇게 정체불명의 회사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누가 지배하는 거냐. 결국 이제 국회에 보낸 자료에 하면 그 L투자회사라는 것도 결국 이제 롯데 홀딩스가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롯데호텔스는 이제 롯데 그 총수 일가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롯데홀딩스라는 게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롯데가 어떤 구조로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불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알까요? 그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형제난이 일어난 게 형제들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서로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아마 형도 이제 해볼 만하다 생각한 것 같아. 아버지가 이제 뭐 요거 하나 써줬잖아요. 해임지서 했으니까 요거 갖고 한번 싸워보면은 이 복잡한 구조에서 이제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거든요. 이 관계에 있는 조카나 이런 애가 엎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건설회사 애들 딱 모아가지고 확 뒤집어버리거든요. 저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신동빈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경영권을 사실상 이제 다 해임도 시켰고.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다 누가 지배하는지 신동빈을 지지한 주주들도 자기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모르고 제가 보기엔 했나요? 그냥 줄서기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잘 알까요, 신동빈? 아마 그럴 것 이제 같아요. 뭐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태 파악을 해 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80%를 올해까지 이제 해소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80%를 해소해도 여전히 1등이에요 롯데가 그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출자고리 끊으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잖아요. 현금이 근데 무지하게 그건 들는데. 이제 주로 뭐 L 투자 회사니 이제 이런 거 중간 중간에 끼워놓고 사실 일찍이 좀 정비하려면 좀 정비할 수도 있었는데 롯데 이제 그룹이 이제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정비하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전근대적으로 복잡하게 해놓은 것인데 그걸 정비하는 수준의 게 80%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더라도 이제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여전히 1등이 되고 그 순환 출자 구조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산하려면 이제 그건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갖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막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 갖고 바로 한 10% 이상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주가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고 어느 한 기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그 부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거는 이게 무슨 조폭저리 가라하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줄서기를 또 보여줘요. 뭐 사장들 39명이 지지 성명을 내고 뭐 이사들 150명이 지지 성명을 내고 그러는데 신동빈 회장이 아마 모든 계열사의 다 사장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회사법으로 따지면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우리 회사 대표 이사님도 아닌데 이제 뭐 또 지지 선언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그 이사들이나 대표 이사들이 이제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회사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그 회사와 무관한 어떤 총수일과라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롯데 사태를 보면서도 이제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려면 그런 지배주주로부터 이제 벗어난 독립된 이사, 독립된 이제 감사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꼭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2013년도에. 결국 그래서 박근혜가 그걸 안 해서 롯데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데 그럼 롯데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 좀 큰 대기업들은 몇 개 그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경영하고 중소상공인들이 해야 되는 건 다 이렇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면세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건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먹고 살아라고 다 쪼개버리고 이양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 정부를 구성하는. 글쎄. 아니 상생법에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상생법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운찬 전 총리께서 계속 이익 나누자니까 저는 그분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그룹이 전형적으로 국내의 이제 시장을 겨냥해서 주로 사업을 확장했던 데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무슨 대리점, 가맹점주들하고 이제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불공정 행위 문제도 많고 어쨌든 그 상생 문제에 있어서도 쟁점이 많은 이제 이런 기업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롯데알루미늄이 골판지 상자나 주차기 사업도 해요. 그러니까 롯데알루미늄 회사가 그러니까 재벌그룹이 무슨 골판지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뭐 롯데 칠성음료 뭐 자판기 뭐 이런 것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롯데리아 같은데 이제 뭐 빵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사실 중소기업에 납품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또 하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통적으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하던 그런 사업까지를 이제 롯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진출을 해서 그런 충돌을
많이 빚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복합 쇼핑몰이에요. 복합 쇼핑몰은 이제 뭐 대형 마트와 같은 이제 그런 유통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의류도 하고 신발도 하고 뭐 거기 극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있고 뭐 이게 복합적으로 오니까 주변 상권에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복합 쇼핑몰 진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복합 쇼핑몰 진출에 있어도 과반수가 또 롯데예요. 그런 이제 충돌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416개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롯데그룹 내부의 뭐 형제들 간의 땅 따먹기의 문제면 거기로 끝이면 되는데 결국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던 사업 영역에 막 진출해 가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 굉장히 경제적인 파장도 크고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뭐 대형마트에서 또 뭐 문구도 팔고 뭐 이런 사소한 것도 파니까 기존에 그쪽 영업을 하던 뭐 문구점들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롯데그룹이 그런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적합업종 이런 데서 이제 진출을 자제하고 사업을 이양하고 하라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고 아주 봉건적으로 불투명하게 경영하면서 또는 굉장히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탐욕이나 독식 구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460개 뭐 계열사도 80개, 416개 그 순환 투자 구조로 가면서 주로 이런 예를 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기술 투자 분야보다는 이렇게 수요가 안정적인 유통 분야나 서비스 분야만 야금야금 넓혀 나갔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불투명한 지배 구조나 총수 중심의 봉건적 경영 구조가 롯데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 그다음에 탐욕이나 독식을 저지른 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에 있어서의 문어발식 확장이 그런 순환 출자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이 그냥 재벌 구조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하던 영역으로 진출하는 이제 어떤 그 베이스를 만드는 방식이 되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환 출자 구조 같은 것들을 해소할 것들을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자제할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 경제라든지 서민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가면서 가장 안정지향적인 투자 문어발 확장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벌 중에서도 뭔가 고위험을 부담했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조금 투자하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안정지향적인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민주노총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현대나 대우나 이런 데는 제조업 중심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생겼잖아요. 우리 민주노총. 롯데는 보니까 이번에 노동조합도 모여가지고 신동빈 지지 선언하고 막 좀 이상한 모습 보여서 보니까 롯데는 우리 민주노조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부터 서비스 유통업에 갖고 민주노조가 성장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조업 중심의 공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제조하면서 야 너무 힘들지 않냐 하다가 이렇게 투쟁도 하고 데모도 하고 노조도 만든 경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데는. 사실 제가 프로야구를 안 본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 최동원 선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 완전히 좌절시켰던 게 롯데잖아요. 엄청나 혹사시키고 80만 원인가 더 줬다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최동원 선수가 뭐 요구했는데 80만 원인가 더 줘가지고 뭐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완전히 반 롯데 분위기가 굉장히 그 상승하고 있던데 혹시 부산 지역 전문가들 누가 계십니까 여기? 아니 그 반롯데 분위기가 상승하니까 좋은데 이 부산 사람들이 용두삼이 성향이 있어요. 그 선생님 사이든가 선생님.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평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외부적인 동의 뭐 자격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제풀에 지쳐서 그냥 끝내버려요. 이건 제가 경향신문 칼럼 직접 본 내용이니까요. 박병률이라고 하는 아주 경향신문 유명한 경제부자인데 롯데가 부산 시민들, 부산 경남 주민들은 롯데가 고의적으로 3, 4등만 한다고 해석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1등을 하면 보너스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상의해서 롯데 홍보하는 정도로만. 아니 그렇게 롯데 지금 6, 7등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구단이고 가장 오랫동안 페널티레이스 1위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 나왔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건 신문 공식 칼럼에 나온 거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뭐든지 그렇죠. 인색하게 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뭐 그까지는 제가 보기엔 이제 음모론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 예. 배경은 이제 롯데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 사회적 책임에 좀 둔감한 네. 그런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 사회적 책임, 같아요. 뭐 네. 기부, 뭐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둔감하다는 분위기는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네. 뭐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뭐 그걸 통해서 뭐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른 대기업들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비정규직도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그러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50개 점포 중에 그 42개 점포에 있는 계산원들을 또 간접 고용으로 다 돌렸어요. 외주로 한 10년 이상 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있는 한게 분들을 아니고? 정규직을 이제 다 간접 고용으로 다 예. 돌려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뭐 간접 고용 노동자가 한 1,300명 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사회적 분위기에 또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또 욕도 좀 많이 먹게 되는 예. 원인도 이제 그런 평상시에 이렇게 좀 인덕을 쌓아야 되는데 인덕을 안 쌓고 그런 사회적 책임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는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도 운영을 하는데 그 편의점 가맹점주들하고도 분쟁이 또 많았고 예. 뭐 롯데건설의 그 하도급 업체하고도 또 뭐 예. 분쟁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롯데는 대형 유통점이니까 그 납품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뭐 납품업체들한테 이제 안 팔리는 물건 떠넘기기 같은 이제 전형적인 예. 그런 불공정이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또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았고 무슨 예. 뭐 롯데 월드몰에 있는 그 상가 임차인들 또 쫓아내는 예. 문제로 상가 임대차하고도 분쟁이 많았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참여연대가 하는 이제 민생이라고 얘기하는 뭐 중소상인 중소기업 무슨 뭐 가맹점 대리점 보호하자 그런 거에 모든 사안에 롯데는 이제 다 등장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저희는 참여연대인데 재벌개혁연대 롯데하고 투자은 연대가 돼버렸어요.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하도 피해자들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정태인 선생님은 관전평, 총평 해주신다면요. 롯데 예, 뭐 돈 늘 되는 준비가 되어 계시잖아요. 돈 되는 건 다 한다 주의가 된 롯데는 거고. 돈 되는 건 다 한다. 주의. 사실은 뭐 롯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롯데는 이제 내수 중심이니까 또 그런데 예.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게 안 되고 투자를 해서 이윤율 확보를 못 하니까 내수에서도 특히 이제 거품하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되면은 밤새도록 열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창의가 없어요. 거기서는 네. 머리를 굴리려고 만일에 진짜 동네 중소기업 구멍가게면 뭔가를 머리를 굴리고 그렇죠. 이 생각을 할 텐데 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완전히 이제 예속이 되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는 상태고 거기 붙어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유일한 길이 돼 버리니까 네. 사실은 많은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창의 이런 것도 한꺼번에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으면 굉장히 끔찍한 지금 상태까지 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롯데는 또 이 특혜 시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주로 국내에서의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들이 주력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인천에 가면 계양산이라는데 아주 계양산, 녹지가 예. 잘 보존돼 있는 이제 그런 그 보존님이 많은 그런 산이고 어떻게 보면 인천에 이제 주산이 되는 그런 산인데 그걸 뭉개져 가지고 이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걸 보통 웬만한 기업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또 무에 붙여 가지고 그 안상수 전 시장이 있을 때 또 허가를 얻어내 가지고 이제 그걸 또 뭉개서 계양산을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 다음 시장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안 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결국 롯데가 지금 대법원까지 뭐 고등법원까지는 져가지고 지금 롯데 그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 같은 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실 같은데 그 고통이 좀 복잡해. 거기다가 102층짜리 이제 빌딩을 짓는다는 건 일단 교통적으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또 비행장도 있잖아요. 성남공항에 그러니까 그 공군 비행장도 이제 안 맞는데 그거를 이제 또 돌파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는 워낙 이제 대기업 플랜들이 정책을 썼기 때문에 활주로를 이제 정말로 변경했잖아요. 활주로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도 이제 하다 틀었죠. 보니까 그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데인데. 그러면 이건 롯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예를 들면 골목 상권 침당하는 치졸한 놈들이다 이렇게 욕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조직적 범죄자? 네, 보세요. 그냥 아니 군사공항이나 대통령 전용기의 활주로 각도를 틀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히 말하는 거 노무현 대통령 절대로 안 된다 해갖고 안 됐지 않았는데 이명박 때에서 돼버린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해주려고 그랬죠. 근데 안 된 거죠. 아니 반대 입장을 냈던 것 같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말은 말해줘. 아니요, 뭐 내막까지 얘기할 건 없고. 제가 저기 동부가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했는데 뭐 공군이 워낙 반대하는데 그거를 밀어붙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뭐 공군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군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명박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너 공군 참모총장 너 나가 옷 벗어. 그래 맞아. 실제로 그때 무슨 참모총장 옷 벗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롯데는 또 뭐 면세점 같은 주로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사업권만 따내면 떼돈을 버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걸리고 또 롯데 호텔 같은 걸 뭐 부산 같은데 질 때 보기에는 또 그때는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그러니까 실제 또 이제 처음 알았잖아요. 이게 일본 기업이라는 걸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서 또 세금도 또 면세를 받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회 정의, 뭐 경제 정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시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에 좀 어려도 예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영화 산업도 지금 보면은 롯데가 이제 또 제작도 하고 배포도 하고 상영도 하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마운트 판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제작하는 데가 배포나 상영을 못하게 해요. 한꺼번에 생각하면 자기들이 제작한 영화만 배포하고 상영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롯데 같은 데서 제작한 것들은 무슨 그 극장 상영관 다 통틀어가지고 뭐 수백 개씩 상영하고 중소 제작사들이 만든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대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다이빙벨도 그랬고 이제 그 삼성 백혈병에 다룬 뭐 또 하나의 약속 그런 이제 것도 거의 상영관을 얻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불공정 문제 시비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롯데가 그런 굉장히 독과점적인 그 시장을 수직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예민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이제 불공정 시비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롯데 개혁 또는 재벌개혁 핵심이 사실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개선돼야 되고 그 왕자의 난 같은 거 일으킨 거 보면 참 표륜 집단이고 형편없다라고 우리가 욕도 하지만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뭐 사회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꼴보기 싫은 짓을 좀 덜어하는 것뿐인 거지. 다만 결국은 바로 오늘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이런 재벌 특혜 재벌 편법, 재벌 이주의 경제 구조 이것을 개선하는 계기로 가야 되겠네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재벌 개혁에는 이제 양 날개가 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재벌 내부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지금 뭐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그런 그 지배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뭐 독립이사의 독립감사위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재벌 금융사들이 그 금융사 돈들을 자기들 지배 구조의 사금고처럼 쓰는 것들을 뭐 막는 것들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의 개혁이 이제 필요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재벌들이 이제 너무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 뭐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중소기업 단체들을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좀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있어서도 뭐 그 담합행위에서 예외로 이제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 교섭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의 어떤 이익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서로 나누고 뭐 예를 들면 그 최저임금 같은 걸 인상하는데 그 돈들을 뭐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또 뭐 자영업자들인 요즘은 이제 독립된 자영업자 드물어요. 이제 점점 다 무슨 대리점, 가맹점 뭐 이런 거로 이제 다 이렇게 큰 대기업 본사의 종속적인 형태의 구조로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불공정 관계들을 개선하고 대리점주 단체, 가맹점주 단체들이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또 아예 그런 중소기업이나 그 자영업자들이 해오던 그런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좀 재벌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진출 규제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미 진출해 있는 것은 좀 사업 이행을 하고 나가도록 하고 그걸 지금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잘해보라라고 하는 이런 그 합의 구조에서만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잘 따르지 않을 때는 뭐 필요하면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행정 처분으로도 이제 그걸 한다든가 또 소비자들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뭐 소비자 집단수송법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또 한 축의 그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재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잘 되어 갈까요? 일단 이 사태가 생기니까 소나기 롯데가 피해가는 것처럼 일부는 하겠다고 했는데 잘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태인 선생님. 그러니까 법
기업하고 제도를 바꾸는 건 분명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이 중소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교섭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그러면 그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힘이 커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모든 걸 다 규율할 수는 없다고요. 맞습니다. 가령 왜 노조가 필요하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가질 때 이게 이제 이 균형이 생기는 건데 일단 노조가 옛날에 반독점 금지법에 걸렸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지금 마찬가지예요. 담합이라고. 예, 중소기업 협상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균형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법제도만으로는 그걸 규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인파워먼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그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또 하나 중요한 어떤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힘이 커지고 포션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재벌격의 대안이 될 수도 있. 아까 이제 모델 이야기했는데요. 예, 일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벌 개혁 또는 경제 민주화를 지금 얘기하는 건 시장 경제 안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큰 부분은 시장 자체가 사회적 경제의 규범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동네마다 꾹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 협동조합 그 상점이 있으면 거기에 월마트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이 아니라 규범 사회적 경제라는 가치와 규범에서 지배받나? 굉장히 이상적인 표현이네요. 예, 공동체 규범 같은 게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데 원래 시장도 뭐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자유화한다는 건 재벌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지. 진공 상태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데. 그럼 시장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거기도 뭔가 룰이 있고 뭔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룡이 있겠죠. 공룡이 지금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가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이 많이 변화할 때 다양한 이런 체제를 못 갖고 있으면 그 시스템 붕괴예요. 아주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환경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은 당시 지배하던 그 종족이 죽어요. 그 종이 예를 들어서 공룡이 멸종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 경제 환경이. 근데 이 공룡의 모든 게 지금 집중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체제가 이 공룡이 적응하지 못한 순간 이제 전체가 무너지는 관계에 들어가거든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재벌을 위한 기획이라. 재벌을 위해서도 재벌이 필요하다. 자기는 이제 힘이 너무 세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계열 순환 출제라는 게 뭐냐면은. 금융 쪽에서 얘기하면 자금 동원 능력이거든요. 아니 쉽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뻔하게 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들어가면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되니까 지금 자기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을 위해서도 사실 힘의 균형 이런 게 생겨나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일단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바로 시민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참여연대가 바로 그걸 지금 이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재벌 개혁은 그러니까 시장이나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문제죠. 정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재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태까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경제 우선 시장 우선 뭐 그러면서 경제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논의 속에서 재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재벌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서민세관이나 지역 경제 같은 것들은 완전히 핍박되고 그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공룡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도 각 그 종들이 다 공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공룡 시대는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승 선생님이 재벌 개혁은 재벌을 위한 개혁이다. 그 맞는 말이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보니까 롯데가 롯데카드하고 롯데캐피탈, 롯데 손해보험이 있어요. 이걸 끝까지 이제 중간에 끼고 중간 금융지주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순환 출자 구조 해소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중간에 금융회사 끼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인다는. 그래서 보니까 롯데카드가 근데 1년 전에 대규모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롯데는 보니까 국민들한테 그 파괴적 영향을 많이 끼쳤구나.
이 순간에도 롯데는 중소기업령에 하나 또 진출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광고 보니까 롯데가 렌트카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를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렌트카까지 재벌 대기업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뭐 동네 중소 차량 소유자들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느낌에 예, 김 변호사님. 롯데그룹도 너무 이렇게 우리 재벌 그룹들이 자손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손이 전 롯데가 렌트카 깜짝 놀랐다니까. 자손들에게 하나씩 뭐를 자꾸 뭐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업들을 다 벌려야 되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은 이제는 재벌이 아니고 가벌이 된 것 같아요. 가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사남매였다. 네. 그들이 이제 2대 3대로 가면서 또 4남매하면 4, 4, 16에 16, 또 네. 그랬다 4를 하면 64. 그 64개 계열사 숫자 그렇게 늘어나는 거네요 보니까. 하나씩 떼줘야 계열사도 있고 되니까. 또 반개 재벌들이 또 생기잖아요. 무슨 네. 큰 삼성이라는 범주 내에서 네. 또 무슨 신세계그룹도 나오고 무슨 뭐 한솔그룹도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자꾸 자꾸 이제 인맥이라든지 혼맥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연결이 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만 통해서 자꾸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재벌 형태의 것들이 다 독식하는 사회가 되니까 예. 좀 다른 실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제도 개혁은 뭐 재벌 개혁을 하자, 뭐 경제 민주화를 하자 그러면 뭐 거의 책 한 권이 되는 이제 제도 개혁안이 나오는데 이제 예. 거기서 다 질리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세상 바꾸려면 많은 제도를 개혁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중에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이제 정태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주체. 그래서 중소기업 단체 이런 걸 키워야 되고 주주들도 이제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 기본적으로 한두 명씩은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뭐 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서 성공하는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나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 그걸 자꾸 빼서 또 재벌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창업을 하게 되게 되면 그걸 자기가 끝까지 다 갖고 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애플이니 뭐 구글이니 휴대패커든 이런 회사들이 그런 이제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면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자꾸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산업들을 키워내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뭐 시장을 개척을 하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와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해봐라. 같이 공동 사업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얼마 있으면 이제 이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야 이제 뭐 우리가 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기술들을 사주는 시장들은 전혀 형성되지가 않고 자꾸 그걸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뺏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 보고 창업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안 하죠. 뭐 그건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더라도 다 그런 방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런 걸 개발하도록 하고 그런 걸 이제 가능하면 이제 어떤 경제 검찰들이 나서 가지고 그걸 그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시장들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그런 이제 여러 창업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그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좀 이런 구상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또 대기업들에 가서 뭐 투자해라. 투자하면 사면시켜줄게. 뭐 투자하게 되면 또 규제 풀어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이런 건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발상을 바꾸고 새로운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도 저는 운동도 발전했다고 봐요. 뭐냐면은 초기에는 이제 소액 주주 운동이라든가 하면서 주로 이제 제도 변화, 법을 변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법과 제도만 갖고는 움직일 수 없는 게 사실 재벌들도 변호사 다 고용하고 그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내고 실제로 관료들이 그걸 제대로 시행도 안 하는 그런 허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주체가 크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엔 경제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이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주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결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의 발전이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실제로 재벌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스로 죽어요. 그러면 혁신적 능력이 저하되고 특히 2, 3세가 계속 이렇게 쉬운 새로운 영역이 들어가서 뭘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실제로 이제 곧 추월당하고 망할 건데. 사실 외형은 커지지만은 실속은 없어지는. 그게 그러니까 왜 흔히 얘기하는 게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재벌 절대 권력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나
정치나 관료를 이용해서 아주 쉬운 거를 먹는 게 지금 딱딱딱 눈에 보이니까 지금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망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게 지금 격차예요.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차이가 한 70% 나거든요. 이게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 그러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0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 이 대학생들 대학 진학률이 70% 80%잖아요. 근데 그런 직종은 15%도 안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80%가 15%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60%에서 70%는 항상 적체가 되는데 그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쌓여버리니까 이제 청년들 고용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열심히 준비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있어도 기술 탈취나 특허등까지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방이 공룡 재벌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가장 쉬운 게 이제 하청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0% 하청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신기술을 개발해서 가령 10,000원에 납품하던 거를 9,000원으로 깎으면 옛날부터 10,000원에 납품하면 1,000원이 이익이 추가되잖아요. 근데 9,000원으로 깎으면 이 얘들이 신기술 개발한 게 그대로 대기업한테 가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1,000원이 들어갔다 중소기업한테 하청 단가 1,000원 깎으면 그게 대기업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나라 혁신 역량이라는 게 죽기 때문에 꼼꼼하고 총체적이면서 입체적으로 국민 경제 다양한 주체들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재벌은 좀 발목을 잡아놓고 비대칭적 규제로요. 재벌은 이미 너무 컸고 돈도 많이 있으니까. 김 변호사님 30대 그룹이 710조라고 그랬나요? 10대 그룹이 600조. 그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작년에 저희가 이제 500조 사내 위보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710조예요. 710조. 10대 그룹이 600조가 돼서 또 100조가 튀고 30대 그룹 하게 되면 이제 710조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법인세 감면해주고 이제 각종 무슨 투자하게 되게 되면 특혜 감면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투자나 뭐 근로자들에게 비정규직들 뭐 임금 주고 뭐 정규직화 시키고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이제 다 그냥 사내 위보금으로 쌓여 있는 거죠. 결국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핵심 고리가 이제 그런 재벌들의 사내 위보금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든 뭐 저는 뭐 배당도 일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가능하면 이제 뭐 비정규직이나 뭐 간접 고용 그 부분들 에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중소기업한테도 좀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골고루 그 사내 위보금이 좀 돈이 퍼지는 게 돈이 돌게 하는 게 이제 경제 활성화의 저는 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의식을 이제 최경환 노믹스도 일부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과세도 해보겠다, 뭐 임금 인상으로 유도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막상 들고 나오는 이제 정책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거의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수단만을 동원하다 보니까 결국 뭐 1년도 못 갔는데 다 흐지부지 돼서 아마 다음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으로 이제 그런 사내 위보금들을 어떻게 과세를 통해서도 이제 그걸 흡수를 해서 이제 뭐 이런 복지나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양극화를 줄인다라든가 뭐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한테도 돌아가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이런 거로 옮겨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있어서의 격차 같은 걸 줄이는데 가게 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정책적인 구상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근데 한상희 선생님.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될지 몰라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법인세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으로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뭐 돌 수도 있는데. 사내 유보금에 예전에 1990년도까지만 해도 적정 유보금에는 과세를 세게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보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임금을 주던 협력업체에 주던 배당을 하던 투자를 하던 이렇게. 아니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80년대까지는 그거 80년대 이전까지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됐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하게 지금 이제 세금을 거두는 게 마치 비효율적인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게 돼.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저는 망한다라는 얘기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치 부분이 이제 재벌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재벌의 의사에 반해서 뭐 그렇게 그 법인세 인상하고 하겠어요? 네, 재벌이 힘이 강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왜 청와대도 흔들린다니까요. 청와대의 그 구중궁궐 안에서 대통령 옆에 있어도 재벌이 로비하면 잘립니다. 그건 확실하게 잘릴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소비자로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왜 물어보셨잖아요. 재벌 제품 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우리는
삼성을 김연아처럼 생각해요. 국민의 어떤 대표,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를 개혁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은 거꾸로입니다. 지금 재벌들의 힘을 제어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누리는 현재의 어떤 누리는 혜택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를 생각하고 이 재벌 규제에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 그런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진짜 위험하다.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재벌 때문에 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710조 얘기가 나왔지만 얘들이 지금 리스크를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다 규제로 걸려 있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풀라는 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 뭐냐면 복합 테마파크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이었다면은 이명박이 4대강 풀어주면 거기 투자해서 이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금 뭐냐면 산을 풀라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산이에요. 그러면 산에다가 호텔 지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거 보니까요.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이제 의료까지 돈벌이를 해가지고 재벌들이 돈 벌어라. 그다음에 카지노. 그렇게 지금 카지노를 많이 허용해주고 선상 카지노 제주도에 지금 복합 리조트 2개 대규모로 지어줄라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방금 선생님 정대선 말한 산속 산 꼭대기 지금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케이블카 계속 들리고 그다음 학교 관광 호텔. 사실 무슨 기술 개발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 파괴, 교육 환경 파괴, 의료 민영화, 그다음에 도박공화국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사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자연화하고 공공성의 문제인데 그거는 진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그걸 풀어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쁜 거죠. 한편으로는 칼플라인 선생님 뭐 이런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면 안 된다는 유명한 말도 하셨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로 사회를 조직하면 그 사회는 분열한다, 망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표현은 재벌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시장 원리로 조직하는 거는 사실 재벌들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장 이 재벌 개혁 운동일 수 있는데 원래는 그게 기업 안에 있는 노조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밖에서 협동조합이 하는 거고 시민 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노조는 민주노총이라는 게 결국 재벌 기업의 대기업 노조고 어떻게 보면은 간접 수탈자 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 하청 단가를 인하해서 얻은 이익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0%밖에 조직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커느냐라는 문제고 또 우리나라의 고용의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전체에 다 걸려 있는 우리가 시민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정치는 그걸 대변하는 그런 한마디로 거죠. 말하자면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잖아요. 당장 그게 나타나는 게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이들 고용 문제거든요. 지금 재벌 체제에서는 아이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요. 아니 대기업 노동자의 30%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등록금도 무지무지하게 비싼데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거고 지금 헬조선이란 말이 저는 끔찍하게 현재를 반영한다 보거든요. 지옥 같은 조선 아니에요. 그럼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차지하니까 중소기업의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기업과 격차가 크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려하죠. 그렇죠. 가더라도 이제 바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대중소기업 간의 역시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조합들은 보통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뭐 이제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 올해는 8% 뭐 내년에도 8% 5년이면 도달한다 얘기를 하지만 한 2년쯤 가게 되면 벌써 이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데들이 다른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하냐. 그럼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납품 단가의 그 최저임금 인상분 이런 걸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최저임금 인상도 저는 그런 경제 민주화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불공정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불공정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0몇 명 되는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하도급들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권한도 좀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행정적인 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하도급 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가 대기업 노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대기업 노조들이 시민단체와 손잡고 그런 불공정 하도급 고발하고 거기가 찾아내서 시민단체 제보하면 시민단체가 공정히 고발하고 이런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노총, 금속연맹 이런 데가 좀 분발해 주셔야 되고 같이 시민단체하고 이제 뭐 하도급 고발센터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들도 그런 경제민주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게 임금 인상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그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꼭 필요로 되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가려 하면 그런 경제민주화의 운동과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납품단가 원가 연동제하겠는데 납품단가의 원가하고 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 뭐 상공인들도 그분이 납품단가나 또는 본사에게 이익 배분에서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미가 있겠네요. 납품단가 뭐 임금 연동제,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겠죠. 예.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재료비 문제였어요. 그렇죠. 예. 그 세계적인 이제 금융공황을 맞으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과 좀 달리 그래서 그걸 반영해 줘야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 부품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데들은 원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납품 단가를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돼서 그걸 반영하는 그것들을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되진 않았고 납품 단가 협상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협의에는 응해도 합의가 안 되니까 별로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한 또 개혁 제도를 만든 셈이 된 거고. 근데 거기서도 주로 재료비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47%밖에 안 돼. 평균적으로 따지면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를 한 뭐 60% 70% 끌어올리려면은 상당히 그게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제 납품 단가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집단 교섭이 돼야 되니까 중소기업 단체들이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근데 결국은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들이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이상의 어떤 판매 수익을 얻었다, 이윤을 얻었다, 그 이상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납품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됐다 그러면 그 목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과배 문제고 뭐 이익 공유제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중소기업 단체들을 좀 키워가지고 대기업과 사이에서 그런 게 가능해지도록 하는. 근데 이게 생소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걸 만들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 이제 투자하는 데들이 이렇게 단체를 만들면 큰 투자하는 대기업과 그들 사이에 있어서 판매 수입을 어떻게 나눈다라는 그런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서로 투자를 하고 일을 해서 나눠 갖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항공기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잘못하면 이제 실패하면 왕창 망하기도 하고 하면 왕창 얻기도 하는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그 항공기 본사하고 중소 납품업체 소재업체들이 같이 협상을 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면은 그것들을 서로 나누자. 이런 걸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걸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하도록 좀 하고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한데 자꾸 이제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얻으려고 단기간의 경제 성장량의 목표에 매달려 가지고 그 단기적인 재벌의 어떤 투자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SK 회장을 사면해 줄 테니까 너 얼마 일자리 만들래 이런 식의 걸 해가지고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벌써 1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인 게 이제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에게 이게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제 우리 참여연대 요즘 많이 오는 이제 뭐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뭐 대기업들이 그 기술 설명회하러 와라 뭐 같이 공동 납품하자 그래서 했더니만 이제 그걸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다 만들어서 했다 이제 이런 기술 소위 말하는 같이 기술 편치인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걸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외국 같은 특허청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 뭐 그런 새로운 제품 개발, 기술 개발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좀 뭐 사도록 하는 그런 이제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는 데가 이제 막히고 있는데 그런 걸 한두 개 팔아가지고 또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더 크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의료 쪽은 그런 게 돼 있어요. 약품들은 그
중소기업들이 어떤 그 새로운 신약 같은 재료 같은 걸 만들면 이게 임상까지 가고 이걸 판굴고려면 엄청난 나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 정도까지 가게 되게 되면 뭐 바이에른이 이런 다국적 제품 회사들이 그걸 이제 사가지고 임상 실험하고 파는 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에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 정부가 좀 앞장서가지고 대기업들이 이거 뺏지 말고 사라 하는 이제 그런 시장도 좀 만들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사이에 있어 자꾸 후려쳐서 다푼다가 깎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생 협약 같은 거 맺고 이익공유제 협약 같은 거 맺고 하도록 그리고 그런 거 한 데들은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주는 이제 이런 정책들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 이야기하다 베테랑 영화에는 롯데 이야기하다 지배구조 이야기하다가 재벌 독식, 재벌 공화국을 저는 이제 정태인 선생님 말씀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중 재벌을 개혁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예, 핵심. 선생님 좀 마지막 부연도 해주시고 좀 힘도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예.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도 사실 재벌 시스템이 맞아요. 보면은 굉장히 큰 재벌들이 있어요.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노키아는 이제 망했지만, 근데 잘 들여다 보면 거기는 규범이 있는 나라예요. 규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 제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잘 보면은 노동자율이 굉장히 강한 나라는 노동 관련법이 굉장히 약해요. 예. 노르웨이가 성평등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라고 보는데 거기 성평등 관련법이 약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힘으로 그거를 균형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법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가 현재 세력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약한 쪽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편에서 나서서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거를 규범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의 어떤 걸 찾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고 그 부분이 우리 애들도 살리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사회를 원래 사실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보면 92%가 우리 애들은 나보다 나을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50% 이하입니다. 왜냐면 이건 아무리 봐도 이 상위 10%나 1%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확실하게 약한 쪽이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힘을 실어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규범으로 그걸 대체하는 이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음 정부까지는 2년만이나 남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 다음 총선에서 상식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이게 힘을 모아야죠. 한상희 선생님도 마무리 겸 뭐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재벌 놈들에게. 사실 그 정글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식자가 존재하려면 비식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먹잇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먹잇감들이 이 포식자의 그 개체수를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글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공룡처럼 존재하고 있는 재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세력화가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 이제 그 중소상공인들이 그 뭐 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되어서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저는 조금 충격적인 게 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견제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그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 협동조합 만드는 걸 가로막고 나선다는 이런 모순이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제가 그래서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경쟁 촉진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위원회다고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이제 물론 법엔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그 억장 무너지는 그 모순 구조 그 깨트리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시민들과 중소상공인들 자체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 독점 깨라는 거죠. 중소기업 독점은 필요하다면 허용해달라는 건데 김남문 의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팟캐스트 참팟 청취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재벌개혁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고 뭐 잘 되면 박수 칠 일이지만 그렇게 되겠냐라는 이제 회의로 항상 마무리가 되기가 쉬운데 세상이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잘 되면 박수 칠 일만이 아니라 그게 돼야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뭐 자영업, 중소기업 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꼭 필요한 거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절박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사회적 화두도 이제 뭐 정치 개혁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제 사회 경제적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나 인식도 좀 높아가는 때여서 저는 뭐 그렇게 회의적이지 않다. 뭔가 이제 이런 사회의 어떤 정치 개혁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 경제적인 개혁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시대들이 점점 오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청년들이 절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이제 아마 저는 뭐 이런 어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들은 표를 계산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야당도 경제 민주화 얘기를 이제 안 해요. 이거 경제 어려운데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얘기하는데 또 잘못하면 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좀 긴 안목을 본다면은 좀 일관되게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이런 데 좀 정치권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찍지 말아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뭐 친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계를 들여다보니까 딱 전형적으로 재벌과 정치권이 야합하고 정치 그걸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혼맥이나 인맥으로 다 결합돼 있으면 그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보면 그 재벌, 정치권, 언론 족벌, 그다음에 사업 족벌까지 딱 그 집안이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재벌들이 언론이나 사법부 뭐 이런 거 다 장악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상위 귀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첫 발을 디디기 어렵겠죠. 재벌 개혁하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와 백성이 위험해진다. 오늘의 아주 명언이고 마침 우리 참여연대가 그래서 요즘에 롯데 재벌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 이렇게 정말 연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응원하고 연대해 주시고 우리 한상희 선생님, 김당 변호사님, 정태현 선생님 늘 또 기억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오늘 9번째 했는데요. 이렇게 마치고 또 10번째 더 뜻깊고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인사해 주십시오. 작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